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 내용이 노출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권 직무대행은 자신의 부주의도 유출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앞두고 경찰의 집단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주말 동안 예고됐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는 자진 철회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회의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정치 이슈화하지 말고 합심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석 달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1%포인트 넘게 낮추면서 세계가 곧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달 국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 이후 석 달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휴가 복귀 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가족 돌봄 휴가자에게 하루 5만 원씩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상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벤트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 오늘 추가 입장을 밝혔죠. 네, 현직 대통령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권성동 직무대행은 어제 SNS에 공개한 사과문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 직무대행의 출근길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가 본의 아니게 유출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닫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준석 대표를 향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감정 섞인 표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여기에 또 해석이 잇따르자 애써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이번 일은 우발적 해프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당내 갈등이나 분란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 안팎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준석 대표 측근들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이란 표현을 두고서 당을 위한 쓴소리를 단순히 분란으로 받아들인 것이냐 이러면서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쓴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이 좀 보여요. 여당이 늘 정부 편만 들고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사실 정부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 이런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앞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채용 문제로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이른바 친윤그룹을 중심으로 권성동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이자 직무대행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말을 아끼면서도 문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말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대표의 제거는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문자나 보낼 만큼 한가한 상황이냐고 꼬집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에 관심을 두니까 민생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권 대표야 이것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사과를 하고 또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애써 그냥 해명을 해주고 계시긴 하지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결자 해지를 하셔야죠. 이처럼 내부 반발에 야당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파문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일단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찰 전체 회의가 취소되면서 정치권은 극한 갈등을 피한 것에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도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등의 일부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시행령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아가 권한쟁의 심판, 행안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육, 문화,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도 이어지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공영방송 편파성 문제와 함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알박기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와 관련해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 노출돼 국민이나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는 지도부가 꾸리게끔 일일이 지침을 주는 일은 없다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은 이어 윤 대통령이 관련해 참모들에게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애쓰고 있으니 격려하고 덕담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내부 반발이 여전하지만 앞으로 대응 방안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로 예고됐던 경찰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에서 따로 회의를 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내부 반발은 여전한데 추가로 회의를 열지 말지 이게 지금 이견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곳 서울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찰 관련 공무원들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팜플렛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정부의 정면 충돌까지 예고됐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이곳에서도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전국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취소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경찰회의와 관련해 주최자가 오늘 아침에 회의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안자인 서울 광진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국 설치가 확정된 지금 경찰의 전체 회의를 여는 건 자칫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자진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도 어젯밤에 경찰 전체 회의는 자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분노했습니다. 김경광의 글에는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거냐, 성급한 판단이다, 또 무책임한 선택과 철회다라는 비판성 의견이 가득 달렸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반대 국회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은 시작 하루 만에 35만 명의 동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회의를 열겠다는 주장까지도 나왔습니다. 경남 마상동부서 양적지구대장인 유근창 경감은 첫 제안자가 회의를 철회하겠다고는 했지만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곧 따로 장소를 정해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경찰 지도부는 감정이 격해진 현장 경찰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4일 동안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조직 안정화란 숙제를 받아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동료들을 믿고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의 광장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경찰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와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계속 벼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불과 몇 달 전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열린 검사회의와 이번 경찰회의가 무엇이 다르냐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의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한 곳에 모였던 총경들. 석 달여 전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하며 전국 평검사들이 모였습니다. 내부망을 통해 회의를 소집해 휴일과 평일 저녁, 그러니까 통상적인 근무 시간을 벗어나서 관련 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징계나 제재가 전혀 없었던 검사회의와 달리 총경회의 제안자는 즉시 대기 발령됐고 참석자들에 대한 대대적 감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회의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부터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이번 총경회의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 외의 목적으로 집단 행동을 벌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공무원 집단행위 기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과거 공무원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선고 당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단순히 무리지어 행동했다는 것 외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거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맞닿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장들이 관내 여행신고 절차를 밟아 후임자가 직무를 대행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죠. 검찰의 권한에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집단적인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이번에 총경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죠. 이와 함께 경찰 지휘부의 해산명령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사회의와 관련해선 당시 검찰 지휘부의 해산명령이 없었지만 총경회의는 회의 중간일지라도 명시적인 해산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총경회의 자체의 적법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해산 명령은 더 이상 경찰권 발동을 하려면 경찰청장이 그 집회나 모임 자체의 불법성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한 집회를 우리가 해산 못 하잖아요. 징계 강행과 소송 불사. 현재와 같은 강대강 대치 상황에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 장관에게 권한을 주려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서 민감한 인사정보가 남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민정수석실 폐지에 여러 이유를 댔던데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그 권한 주려고 민정수석실을 거꾸로 폐지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고 법무부는 수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고 그 인사정보를 나중에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사고 납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14주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285명입니다. 어제보다 900명 늘어 10만 명을 넘었는데요. 10만 명을 넘기기는 지난 4월 20일 이후 14주 만입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1배, 2주 전보다는 2.49배 증가에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느는 더블린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재유행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내 발생이 99,753명, 해외 유입 사례가 532명입니다. 해외 유입 건수가 500명을 넘기기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달 입국자 격리 면제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명 늘어난 177명, 사망자는 25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7월 셋째 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2, 3주 정도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내린 21.3%를 기록했고 재택치료 환자는 40만 5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2만 8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정부가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번 재유행 파고를 일률적인 거리두기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휴가 복귀 시 선제적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성이 낮은 회의와 출장을 자제하고 비대면 회의를 우선 활용하는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 돌봄 휴가자에겐 하루 5만 원씩 최대 열흘까지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학원에 대해 원격 수업 전환과 단체 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선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방역 관리와 안전한 휴식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IMF는 7월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 4월의 2.5%보다 낮은 2.3%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엔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2.3% 성장률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6%보다 0.3%포인트, OECD와 한국은행의 전망보다는 0.4%포인트가 낮은 겁니다. IMF는 한국 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3%에서 4월 2.5%, 7월 2.3%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IMF는 세계가 곧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긴축 정책을 시작했으면 물가를 잡을 때까지 진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에 비해 한층 비관적인 수정 보고서를 내놓은 IMF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outlook is darkened significantly since April. The world may soon be teetering on the edge of a global recession, only 2 years after the last one. 고린 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 나타난 많은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세계 금융 상황의 긴축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중국의 성장 저하가 예상보다 더 심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린차스 수석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움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긴축에 나선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그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inflation at current levels represent a clear risk for current and future macroeconomic stability.
and bringing it back to central bank targets should be the top priority for policymakers. IMF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치보다 2.5%포인트 오른 마이너스 6.0%로 조정했습니다. 고린차스 수석은 금융 부문을 안정시키려는 러시아의 조처가 경제 지탱에 도움을 줬고 전망치를 소폭 상향하는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소비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습니다. 최대폭으로 뛰었던 전달보다 오름폭이 더 컸고 수치 자체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올라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그에 맞춰 물가가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4%를 넘는 이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면 소비 심리는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소비 심리 지수는 86으로 지난달보다 1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인데 비관적 심리가 더 커진 겁니다. 특히 생활 형편과 전망, 가계 수입 전망과 경기 전망 등 소비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한 달 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의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인 구매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서 수요가 위축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긴축적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요를 위축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만 크게 올린 채 물가는 잡지 못하고 소비 심리만 위축시킨다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포함해 바이오 헬스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이 바이오 헬스 분야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 지원 역시 확대해서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연구 개발과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AI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이오 헬스 분야의 신산업 영역의 규제 혁신 방향을 우선 제시해서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는 민간에서 시장에서 가장 잘 알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연구 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추진 업무 중에 하나로 바로 이 바이오 헬스 혁신을 꼽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궁극적으로 민생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현안을 적기에 챙기면서 핵심 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YTN은 최근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에서 700억 원대 재하청을 따낸 업체가 부실 시공을 남발했다는 문제를 전해드렸습니다. LH 직원들이 부실 시공이나 불법 재하청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는 증언까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실태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대 규모의 공사를 맡은 특정 업체가 계약과 다르게 LH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부실 시공 시공을 2년밖에 안 된 뒤늦게 재도장 공사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가운데 30% 이상을 박모 씨 업체가 도맡았습니다. 재하청으로 따낸 사업비 규모만 700억 원에 달해 업계에서는 LH 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박 대표가 재하청 받은 작업장에서 상습 부실 시공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직접 시공에 참여한 작업자들도 재도장이 엉망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준공 1년 만에 바닥이 심하게 들뜨고 까진 용인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예 재도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작업자가 하자보수를 맡았습니다. 차선 도색만 해봤을 뿐 지하주차장 바닥은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작업이 이뤄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을 했던 전문 업체가 아니니까 전력이 전혀 없었어요. 페인트 업체에 전화해서 시공법에 대해서 물어봐서 대충 듣고 LH 직원들은 이런 부실 시공 정황을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준공검사에서 페인트 두께조차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YTN 취재진이 직접 측정한 결과 페인트 두께가 턱없이 모자란 곳들도 서류상 준공검사는 모두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특히 계약상 금지된 재하청 정황을 LH 직원들이 눈 감아줬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다른 업체가 맡은 작업 현장을 같은 현장 책임자가 모두 안내하고 작업자 명단마저 똑같은데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에서 2개 현장을 다 갖고 왔었고 2단지에서 했던 사람들도 3단지로도 노예미 신청이 됐었고 2단지에서 검수 끝나고 3단지로 곧바로 건너가는 거죠. LH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 회의에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재하청 업체 박 대표가 직접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약상 재하청 자체가 불가능한데 버젓이 LH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당시 회의 참여 업체들이 수주한 재도장 사업은 모두 박 대표가 재하청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제가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직원이 따라서 그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LH는 직원들이 부실 시공과 편법 재하청을 알고도 눈 감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수점검에서 증거가 드러나면 조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일부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확인됐다며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LH는 취재진이 부실 시공을 파악해 명단을 넘겨준 지 한 달이 되도록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현장 재시공이나 책임자 조사는 수개월 걸리는 실태 조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은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취재해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벤트 전에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벤트 기간에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방을 계속 나눠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한정판으로 내놓은 가방입니다. YTN이 최근 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한 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는데 갑자기 이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YTN이 검사를 의뢰한 직후 연구기관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가방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커졌던 겁니다.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스타벅스는 이런 정황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달 초 가방 제조사에 성분 검사를 지시한 겁니다. 가방 제조사는 국가공인 시험기관 여러 곳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제품 일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실을 스타벅스에 알렸습니다. 일부 저희 일정 부서가 해당하는 그 업체랑 거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이게 검출됐다 안 됐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건 검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결과가. 이벤트 기간이었는데도 스타벅스는 이 사실을 알리거나 가방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원하는 사람에 한해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바꿔주겠다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스타벅스 측은 이벤트 시작 전에 가방에 대한 성분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방 제조사는 이벤트 시작 전인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물건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이때 성분 검사 결과가 스타벅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가방에 적용되는 포름알데히드 허용 수치가 정해진 게 없어 검출 사실을 알고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다시 성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재차 의뢰한 가방 검사 결과를 다음 달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9일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종전과 같은 거리 두기 대신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이 속도가 지금 예상보다는 조금 더디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급증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급증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4월 20일 날하고 또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지난 일을 돌아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로 나온 게 3월 17일 날 62만 1,328명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통계가 잘못돼서 전날치가 들어가서 55만 정도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위중증 환자가 1,159명이고요. 무려 429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떨어지면서 4월 20일쯤 되면은 이 환자 수가 11만 1,319명인데 이때만 해도 위중증 환자가 808명에 사망자가 166명입니다. 즉 확진자가 발생하고 2, 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의 시기는 점차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많이 발생했던 것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10만 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2, 3주를 지나게 되면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은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는 우리 오미크론 처음 유행할 때보다는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더구나 위중증 환자보다도 사망자 수는 조금 더 증가 추세는 좀 완만하지 않나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드는 것인데 실제 이것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더블링이 일주일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완만해졌다는 의미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체기를 거쳐서 2, 3주 후에는 감소 추세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건지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 우리 의료 체제가 잘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착륙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관건이라고 하겠죠. 예, 지금 전반적인 그 추세를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 최근 감염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글쎄요, 특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미크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기 네. 때문에 지난 2월, 3월, 4월 지금 이 7월에 들어서 6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 BA5라는 것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7월 첫 주만 하더라도 사실은 BA5가 점유율이 그다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재감염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첫 주에 97% 정도가 생애 처음으로 감염되는 사람이었을 때 비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한 3.78%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게 BA5라는 변이주가 좀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면역 회피 효과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감염 또는 돌파 감염도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겠죠. 예, 지금 재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이라고 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으면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 발표된 것. 예, 전체적으로 이제 강제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고 지금으로서는 뭐 그것이 맞죠. BA5라는 이 바이러스의 아주 강력한 전파력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실천 방향이나 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일 큰 문제가 진단검사를 사람들이 잘 받으러 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숨은 감염이 많고 그리고 또 치료 같은 데에 있어서도 물론 먹는 치료제라든지 입원을 할 경우에는 다 보상이 되지만 실제로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을 때 그 치료비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자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그 생활지원비 같은 것들도 하위소득 50%까지만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유급휴가인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밀접 접촉을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진단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동기를 좀 더 마련해 주고 우리가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더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에 대한 그 지원을 다시 한번 좀 더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적어도 지금으로 봐서는 무료 PCR 검사, 무료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진단 검사를 받으러 갔더라도 5, 6천 원 정도면 된다고 하지만 그 돈도 좀 사실은 부담 가시는 계층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더구나 증상이 없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검사비를 받으면 5, 6만 원 이상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임시 선별검사소가 좀 부족한 부분, 특히 60대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실제로는 이 무료 진단을 좀 더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방역 대책 발표한 것 보면 공직사회 그리고 학원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이걸 좀 민간이나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민간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의라든지 출장 같은 것들을 최소한 좀 자제해주고 대면으로 하지 말고 비대면 화상회의로 해달라 하는 것과 또 공직사회에 있어서 휴가에서 복귀했을 때 좀 선제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달라 하는 것 정도인데 사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증상을 나타내고 분명히 코로나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진단검사 받으러 가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 개인들이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내가 항원검사 정도는 해서 나는 이 코로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각자가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을 확실히 해야 될 때라고 보이고요. 지금 통제에 의한 어떤 것들은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 통제에 있어서도 좀 기본적인 방향들, 우리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은 홍보는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유통업체들과 합해서 그 마트라든지 뭐 백화점 이런 데, 뭐 백화점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마트 같은 데서 취식을 할 때 그 방역 수칙이라든지 또는 종사원들의 환경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그것은 지자체의 보건소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이제
물적인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더 지금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좀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하고 좀 독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숨은 감염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증상이 약해서 치료받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증상이 가벼운 경우, 특히 뭐 재감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가벼워서 거의 뭐 검사를 받지 않지만 그 재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있을 때에는 진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있어서 거의 진단들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좀 무료로 PCR을 받을 수 있는 되어 있긴 합니다. 6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밀접 접촉자는 진단 PCR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선별검사소 가서 밀접 접촉자라고 얘기하면 그 증명할 방법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에 하던 것처럼 임시 선별검사소를 좀 많이 늘리고 그 밀접 접촉자라는 것도 자기가 밀접 접촉자라고 우리 동거인 중에 밀접 접촉자가 있었다. 내가 어저께 누구랑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그분이 밀접 감염이 되었더라. 뭐 이런 진술만 갖고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자라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역학조사는 예전처럼 되고 있긴 합니까? 역학조사도 좀 그전처럼 되고 있지는 않죠. 그전에는 역학조사를 해서 정밀 역학조사를 해서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일주일 자가격리를 시켰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아예 없거든요. 다만 변이주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밀접 접촉자의 범위라는 것이 지금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했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할 필요는 있다고 뭐 보시나요? 이전까지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전에는 통보를 해줬거든요. 밀접 접촉자로 통보를 해주면 무조건 PCR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가 밀접 접촉자 요새 그런 전화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저께 같이 저녁 먹은 사람이 자기 확진됐다고 얘기를 하면 나는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난 증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그러면 5, 6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진단도 없이 밀접 접촉자라고 얘기만 갖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율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모자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가진단 키트가 많이 보급이 돼 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를 많이 믿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뭐 초창기에는 뭐 거의 자가진단 키트는 못 쓰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위음성, 위양성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층인 경우에는 위양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코로나가 아닌데도 처방을 받아서 이 비싼 약을 복용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위음성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초기에 며칠 동안은 양성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스크린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제가 밀접 접촉을 했던가 뭐 증상이 있든가 해서 진단을 받을 때는 이 양성을 꼭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모임 인원이나 시간 제한 같은 어떤 일률적인 제한 조치 없이 맞는 첫 번째 재유행인데 최근에 대규모 어떤 축제를 다녀와서 감염이 됐다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던데 그런 대규모 축제나 행사 같은 건 지금대로 괜찮을까요? 글쎄요, 지금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뭐 지금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도 50명 이상의 그 여러 가지 행사들 또는 축제들, 공연들 이런 데에 있어서는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달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실외 마스크는 지금 해제가 된 상황이지만 이 거리두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밀접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축제인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사람들하고의 거리를 좀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축제라든지 이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모여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화장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식당을 간다든지 하면서 밀접 접촉 또는 음주를 하면서의 밀접 접촉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서 그 50인 이상의 축제라든지 공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하루간의 방역, 즉 지속적인 생활 방역, 지금 있는 것들, 즉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 하고 취식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하고 또 환기 잘하는 건 뭐 그 물론 업주라든지 그 시설 관리하시는 사람들의 문제겠지만 사실은 에어컨 공조 같은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공기의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은 자발적으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지금 있는
방역 수칙이라도 잘 지키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0만 명을 넘긴 상황에서 또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개개인의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heat is crazy. Seen a lot of people pass out with this heat. This is an emergency. I'll say it again loud and clear. As president, I'll use my executive powers to combat climate crisis. The climate crisis really is a genuine emergency, and tackling it is utterly essential. Is in the danger zone from floods, droughts, extreme storms, and wildfires. No nation is immun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심한 더위에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가시거나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동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이 맨 경우보다 최대 6배가 높다고 합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안전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지 얼마 안 돼 위반 차량이 속속 적발됩니다. 적발된 운전자는 습관 때문에 안전띠 매는 것을 깜빡했다고 말합니다. 습관 때문에 이랬는데 잘 매도록 할게요. 네. 바로 휴게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휴가철인 만큼 렌터카도 잇따라 적발됩니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그 착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발생한 소나타 렌터카 교통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명 중 3명이 숨졌습니다. 정원 초과로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못한 것이 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맨 경우와 매지 않은 경우 사망률을 보면 매지 않은 경우가 맨 경우보다 6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좌석별 사망률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은 3.7배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탑승자에게 추가 충격이 가해져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차량 안에서 서로 뒹구는 형식의 교통사고가 나다 보니까 1차적인 차량 충격 외에도 2차적으로 내부에서의 충격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우선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네 글자에 정부 여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라기엔 조금 거칠고 수위도 높습니다. 특히 대표 이준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로도 읽힙니다. 임기를 시작한 뒤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이 대표 징계에도 안타깝다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대통령실은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속내를 들켰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체로 잘 수습되는 것 같았던 국민의힘 내홍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윤심이냐 아니냐 이 논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잘 쉬었어요? 잘 쉬기는 제가 보내겠지. 뭐가 AI 그거 잘 나왔다고. 네, 이거 앉으시죠. 아, 여기요? 예, 예. 앉으시죠. 자, 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화해라고 말 것도 없습니다. 후보님과 저희 신뢰를 구축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먼저 문자 내용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처지가 무척 곤혹스러워지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동정론을 통해서 당대표 지위에 다시 복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건은 어려워졌다. 이렇게 예.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공개가 되면은 이게 뭐 의도가 있는 거냐 아니면 실수였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본회의 시간이 그 대정부 질의 시간이 워낙 기니까 그 시간 동안에 뭐 문자도 보고 뭐 소통도 하고 SNS 상으로 뭐 이렇게들 하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대통령과의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 내용이 이제 찍힌 것인데 예. 결국은 우리 장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안타깝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거짓말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연이어서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7급 요청했는데 9급 공무원도 했다. 뭐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권성동 체제로 해서 당이 안정화되어가는 시기에 예. 다시금 권성동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국민의힘이 직면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네. 마침 외부 일정이 있어서 약식 회견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그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해명이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뭐 누구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아니면은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적 대화가 노출된 것이 유감이다. 예.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밝혀졌느냐. 이런 것이 밝혀진 것 자체가 유감스럽지. 뭐 대통령이 뭐 잘못한 말을 했냐.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기본적으로 저런 거를 의도적이든 실수든 예.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한 것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불편한 심기를 좀 표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해명도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뭐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못했어요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처럼
흔쾌하거나 아니면 자신들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수석 정도 차원의 해석 그리고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약식회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음 질문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당의 큰 분란을 일으켜낼 수도 있고 여당 지지층을 분열시킬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정식적으로 해명을 하시든지 유감 표명을 하시든지 예.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해명에 그러니까 있어 이 부분이 이제 말로 거짓말한 것이고 또 내용으로도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징계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거죠. 내부 총질하는 사람 없어지니까 당이 잘 굴러간다. 우리 당 잘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칭찬받을 수 있는 국민의힘의 현재 처지가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정말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사진 유출 사건 관련해서도 거짓말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밝히는 이런 과정들이 두 차례가 있었었거든요. 예.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것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실수였습니다. 사실 대통령과 여당의 원내대표 또 직무대행의 대화가 사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대화든지 간에 다 공적인 것이고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성동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권성동 대표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해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권성동 대표가 마치 해명에 자기 과시와 더불어서 대통령의 어떤 커버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신뢰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대통령실까지도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층들에게도 저는 신뢰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자를 이준석 대표는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한데 일단 정면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따로 반응은 보이지 않게 될까요? 아니요, 지금 뭐 속보로 나왔는데 대통령실 문자 오해할 여지 없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략 1시간 전 정도에 예. 페북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좀 올렸어요. 예.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 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그러니까 그 섬이 지금 본인 울릉도에 있지만 예. 그 섬이라는 것은 여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의도의 정치권에서는 앞에서 아유 우리 이준석 대표 잘하고 있어 라고 했다가 예. 뒤에 가면은 본인을 징계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풍자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런 얘기를 들은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난번에 징계당하기 전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윤 대통령의 생각과 윤핵관들의 생각은 다르다. 예. 윤핵관들은 나를 쫓아내려고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자를 보면 대통령의 생각도 윤핵관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생각을 하더라도 근데 사태를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저 이준석 대표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많은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통령 너무했네, 윤핵관들 너무했네, 이준석 불쌍하네 이러한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 이미지 관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방송 준비하는 도중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모양이에요. 네. 윤 대통령의 문자 오해할 여지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뭐 바보 아닌 이상 다 이해가 되죠.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들킨 것이고요. 거기다가 또 그 윤 대통령이 당무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었죠. 일일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고 사실 대부분 다 권성동 대표하고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체크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마치 독야청청한 것이냐. 그동안은 저는 정치 잘 모르니까 정치는 당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위선 아니었느냐.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참 이거 비판하고 싶은 관점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 이것은요, 그 집권 세력 자체 내에서의 자기 정화 기능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얘기를 하면 너 왜 다른 얘기를 하니? 내가 생각 잘못한 게 뭐가 있니? 라고 하면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라 넌 나랑 다른 얘기하니까 넌 틀린 사람, 너는 내부 총질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면은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 다른 얘기 못 해요. 왜냐하면 내부 총질한다고 얘기하실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율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예. 30%대잖아요. 부정평가 60% 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항나가 된다고요?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겁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될 때 출마 명분이 당선 명분이 뭐였냐면요. 저 대통령께 쓴소리 하겠습니다. 할 말하는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지금은 무슨 얘기예요?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권력에 대한 비판이 국민 사이에서 높아지면 예. 당은요. 민심을 전달하는 기구가 돼야 돼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대통령실 이러이런 거 바꾸세요. 라고 민심을 전달하는 게 바로 당인데 예. 그런 역할 안 하고 당정이 하나 되겠다고요? 이거는 망하자는 거랑 똑같아요. 예, 따끔한 쓴소리를 해주셨고요. 민주당도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미소를 보면서 정치 잔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크게 여기에 대한 논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그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죠. 예. 그런데 청년 정치인들이 세대 교체를 위해 나서고 새로운 정치를 꿈꾼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희망적인 부분이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권력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측면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중복되는 얘기인데 소장님께 예.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쓴소리를 못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분위기가 이 문자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문자에 드러난 것보다는 이것에 대한 해명에서 그렇게 저는 읽혀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잘못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감인 거죠.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들, 해명들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지금 여당에 대한 지지를 좀 낮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입니다. 권력을 가진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거나 지지율 떨어지거나 잘못된 일이 나오면은 내 탓이오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은 남 탓 얘기를 먼저 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논란이 커졌고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자신의 실수라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된 녹취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비서관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의 대표 직무대행이고 원내대표의 사적인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관심거리고 대통령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 나갈까? 더더군다나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할까라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적인 영역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묘하게 틀어서 부당한 언론의 공격이다, 부당한 국민의 비판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태도도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권성동 대표가 담백하게
제가 부족했습니다. 관리 못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 그 SNS를 하는 모습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래 사과하네라고 할 텐데 이거는 핑계와 변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적 영역까지도 내가 점검받아야 되느냐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참 일 이상하게 하네. 우리 나라가 어려워지겠구나. 예. 여당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이다니. 이런 걱정을 계속해서 들게 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고 언급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선거 과정 중에 많이 있었죠. 뭐 2번이나 이준석 대표가 가출 사건도 있었고요. 예.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한테 연수 문제 푸세요 하면서 아침에 여의도역에서만 인사시킨 그런 예. 것들. 그리고 당시에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윤핵관들의 여러 가지 선거 전략과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예. 그런 점이 내부 총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대통령이 되셨으면 통 큰 정치를 해야 합니다. 예. 이기셨잖아요. 그럼 다 품으시면 되죠. 저런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부적절한 언어 같습니다. 예. 이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대선 때 민주당 쪽에서도 윤핵관이라고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윤핵관과 윤 대통령은 생각이 같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증명이 된 것인데 장수장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권력은 나누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권력을 잘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어느 일방이 독점하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고 여당과 대통령께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당 내에서도 이렇게 통합을 하지 못하는데 국민 전체 또 야당, 언론 이들과 함께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정 전반을 뭐 2달 갓 지났습니다만 예. 돌아보는 계기,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문자 내용 중에 우리 당도 잘하네요,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계속 그 지지율 추이가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점을 잘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잘했다라기보다 예. 우리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문자가 드러나기 전에 했던 문자 내용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아니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 대정부 질문할 때 정부 정책 잘 홍보도 하고 지금 야당과 대응해서 우리 장관들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많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하에서의 여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러니까 한가하게 텔레비 보고 있었던 거죠. 대정부 질문 텔레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보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신 모습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집권 초기인데 보통 바쁜 시간이 아니거든요. 분초를 나눠서 일해야 되는 시기인데 야당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여당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옹호해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날 현상적으로 말싸움 벌어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대정부 질문이 갖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방어했는지 안 했는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예. 현상적으로는 이기고 지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귀한 비서관님이 너무 즐겁고 재밌게 지금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 저도 시간을 봤는데 아마 점심 시간에 임박했을 때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그 전에 얼마나 내용을 네.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권성동 직무대행이 네. 지금 논란이 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입지도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전당대회가 먼저 열릴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준석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예. 검찰이 넘기면 임시전당대회 100% 열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실수하지. 그러니까 당은 당분간 좀 비대위 체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번 기회에 권성동 원내대표 일에 좀 집중하도록 직무대행은 떼고 임시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윤핵관 내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과 긴밀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한 시나리오로 막 여의도에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몇몇 최고위원들이 아유 이거 저희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면은 임시전당대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확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권성동 직무대행의 입지는 상당히 축소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주말에 회동을 하면서 정비를 해놓은 체제이기 때문에 쉽게 어느 누가 나서서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권성동 대표가 결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해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까지는 권성동 체제로 확실하게 윤 대통령 친정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만약 경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뭐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중간에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6개월가량을 윤 대통령 친정 체제로 가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래서 절대 이준석 대표에게 당 운영권을 돌려주지 않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러게요. 몇 가지 좀 가능성들이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법무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설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한동훈 현 장관, 그리고 이에 반박하는 박범계 전 장관. 이번에는 검찰의 티타임 부활로 설전이 또 오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럼 과거에 그동안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티타임이 없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뭐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정보 알려주는데 쓴소리를 누가 해요? 어떤 기자가 쓴소리 합니까? 그러면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여러 기자들에게 모두 다 티타임으로 다 알려준다. 기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단독 특종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속에서도 또 단독 특종 나옵니다. 그건 인권에 대한 정확한 감수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양측 모두 한 채 물러섬이 없는 모습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훼손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점으로부터 저는 출발한 거죠. 근데 저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한 견제일 텐데 그것이 검사들이나 아니면은 검찰에 계신 중요한 분들이 저런 기자들과의 티타임을 통해서 슬쩍슬쩍 흘려주는 것이 문제라고 박범계 장관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권력자들이 잘못을 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특종, 단독, 전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기자들도 무서워하고 검찰도 무서워하고 국민도 무서워한다라고 말씀드려요. 사실은 이제 언론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검찰이 이걸 이제 사실상 공개된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을 조금 설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티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칫 수사 정보가 흘러나가고 그것이 인권으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티타임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정부 때의 판단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수사의 영역이냐, 행정의 영역이냐, 정치의 영역이냐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정치의 영역으로 볼 때는 더 많은 대화를 하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 법무부가 갖고 있는 또 검찰청이 갖고 있는 이 특수성이 행정과 특히 수사에 이렇게 중요한 지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면 이것이 자칫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미 범죄자로 낙인이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사실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진일보된 국민과의 소통 문제를 수사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는 그 법무부에서 어떻게 소통할 건지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내놔야 되는데 이전에 안 했던 거는 소통 안 하려고 했던 거니까 저는 소통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영역으로 접근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 티타임을 안 한다고 해서 특종이 안 나가고 한다고 해서 단독이 안 나가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기자들은 끊임없이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경로로. 그리고 티타임 없는 때에도 또 특종 단독 나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사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어떤 그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면서 이 직업윤리를 어떻게 그 법무부 내에서 다 잡을까라는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일정 부분 좀 공감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뭐 그런 좀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자들은 항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려요. 네. 예. 자,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업무 보고에서는 그 검찰의 수사 기능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됐던 그 부분인데 이건 국회 동의 없이 좀 가능한 일인가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보면 시행령, 그러니까 예. 행정입법을 통해서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수처다라고 하면 이 공수처를 태동시키기까지 굉장히 많은 국민적 논란도 있었고 네. 맨 처음에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찬성 지지가 여론이 많았다가 이것이 이제 정치 쟁점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 부작용에 대해서 특히 검찰들의 권한 축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오가면서 거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처럼 그 찬반 의견이 굉장히 네. 좁혀졌었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기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회 문턱을 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경찰국 얘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관련된 내용을 담은 안이 국무회의를 어제 통과했고요. 소장님은 일단 법적으로 이게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 유권 해석을 법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요. 경찰국 신설해야죠. 막강해진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당연히 이것은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의 인사권을 통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제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경찰국을 만들어 놓고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경찰을 최소한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고요. 예.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게 정부조직법 34조에 의하면은요.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난 정권까지는 대통령실 청와대에 민정수석실 산하의 치안 비서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경찰의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자기네들 다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거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손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진일보된 판단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경찰분들도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는 경찰의 수사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돼요라는 것은 너무 과한 주장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방부도 그러면은 독립적으로 그러면은 본인들의 무기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국방부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예.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휘권을 당연히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 정부에서 치원 비서관실을 뒀다고 하는데 두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최소화시켰어요. 최고 높은 고위직이 경무관이었었고 국정상황실에서 전국적인 그 동향 보고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예. 뭐 옳고 그름은 좀 빼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직 법제처장은 위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직 법제처장은 하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직이 문재인 정부 때 전직이 아니고 그 이전 정부 보수 정권 때 법제처장이 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검수완박으로 속칭되어지는 그 검찰 개혁을 할 때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경찰청을 독립시킨 것이 30년 전에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 행안부 산하로 가져온다. 물론 규정에는 산하로 돼 있습니다만 검찰청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예요. 하지만 둘 다 이 독립적인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관례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라고 하면서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 완전히 이거 뭐 콩 볶아 먹듯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한 뭐 보름 정도 만에 이렇게 속도감 내서 하는 거예요. 시행령을 바꾸는데도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 불과 4일밖에 안 뒀어요. 예. 지난번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그 시행령 바꿀 때도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도 이틀밖에 안 주고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정권에서 관리하기 편한 것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지금 현재 비대화된 경찰의 기능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들지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권이 견제하고 정권이 통제하겠다라는 접근이지 국민적인 시각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안은 당분간 또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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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투자란 필수다. 나에게 투자란 기회다. 기다림이다. 미래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회사원이 될 텐데 월급만으로는 제가 하고 싶고 뭐 갖고 싶은 걸 다 이뤄내지 못할 것 같아서 필수라고 생각해서 필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월급 이외에 한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만 매월 이렇게 들어봐도 항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투자를 한다는 게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는 거라 저는 30년 뒤에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한창 호황일 때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이 제일 들어가기 좋을 적기다라고 해서 다 주식 얘기만 하니까 이걸 안 하면 젊은 나이에 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때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반포기한 상태고요. 이제 존버가 답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번에 150만 원 날라갔어요. 일단 잠이 안 왔고요. 이게 제가 그다음 다음 날에 어떤 처음으로 쓰러져 봤거든요. 부동산도 저희가 월급으로는 접하기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이루고 싶었을 때 다들 너무 비싸더라고요. 예금이나 적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주식을 수단으로 삼아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속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언젠가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IMF는 7월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 4월의 2.5%보다 낮은 2.3%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엔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난 4월보다 0.4%포인트 낮은 3.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폭으로 뛰었던 전달의 3.9%보다 크게 올랐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반면 소비 심리는 빠르게 위축되면서 이번 달 소비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10.4포인트 떨어진 86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적 대화가 노출돼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문자에서 거론된 강기훈이라는 인물은 모른다면서도 같은 이름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일하는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아는 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를테면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대표의 문자에 등장한 그 강모라는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다만 혹시 저희 대통령 비서실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비서관실에서 기획비서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정 관리, 일정 조정 뭐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서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일 경찰국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포함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어제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경찰국장 인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경찰국 산하의 총괄 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경찰총경이 맡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는 바이오 헬스 분야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찾아 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K-바이오 백신 허브를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서 기업들이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주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900여 명이 증가한 10만 2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4월 20일 이후 14주 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명이 늘어서 1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사이 숨진 환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32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세에도 정부는 자율 방역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제적인 규제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당분간 확진자 증가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일상 방역 생활화로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개인별 위험성이나 예방법까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일상 방역 등 현재 방역 정책으로 재유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다만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자율적인 일상 방역을 기조로 가족 돌봄 휴가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을 생활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며 가족 돌봄 휴가자에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을 긴급 지원하며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 2명이 교사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답안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답안지 유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난 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답안지가 유출된 학교는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기말고사를 치렀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5일 뒤인 지난 18일 교육청 감사실에 답안지 유출 의혹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이 끝나고 숫자가 적힌 쪽지를 찢어서 버렸는데 이를 본 학생들이 쪽지를 맞춰보니 답안지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재학 중인 2학년 16살 A군과 B군이 교무실에 침입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답안지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A군 등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성적 향상에 대한 부담이 컸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범행 수법이 특이합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노트북을 해킹한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A군 등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 출제 시기를 노렸는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 사람이 없는 시간에 2층과 4층 교무실, 별관 등 3곳의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교사 노트북에 이중으로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시키고 스스로 만든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3, 4일 뒤에 다시 교무실 창문으로 진입해 캡처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저장된 이미지를 USB 담아왔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중간고사에는 7과목, 기말고사에는 9과목의 답안지를 해킹했는데요. 기말고사에서 최소 5개 과목은 시험지와 답안지 전부를 캡처했고 일부 과목은 부분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이번 기말고사에서 지구과학과 수학은 100점, 한국사 93점 등 대부분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생명과학은 4개를 틀려 86점을 받았는데 시험 출제 이후 정답이 바뀐 문제였습니다. 교육청은 답이 정정되지 않았다면 100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이 범행을 저지른 동급생은 답안지를 전부 외우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 보안시설이 있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작동하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군 일행은 창문을 통해 들어갔는데요. 교무실은 복도 쪽에 창문이 없어서 난간을 잡고 외벽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교무실과 복도에는 CCTV가 없다 보니 A군 일행이 침입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노트북에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도 악성 코드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비 보안 시설도 작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층 교무실은 경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4층 교무실은 경비 시설이 아예 없었습니다. 교실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교무실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면서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전체에 둘러싸고 있는 CCTV 전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네, 4년 전인 지난 2018년에도 해당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됐습니다. 행정실장이 학부모와의 회식 자리에서 빼돌린 시험지를 건넸는데요. 하지만 시험지 유출 사실이 적발되면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에도 같은 학교에서 답안지가 유출돼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학교 측의 재시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한 다음에 그리고 결정하는 모든 거 어떤 과목을 재시험을 볼 건지 아니면 말 건지 하는 모든 부분에 관한 것은 학교에서 결정을 하도록. 4년 전에는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측에 교장과 교감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법인 측이 징계 수위를 낮추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를 따라야 하는 만큼 광주시 교육청은 조만간 특별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틀 전 신인 골퍼 윤이나 선수가 한 달 전에 있었던 자신의 규정 위반을 뒤늦게 자진 신고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자진 신고가 아니라 사실상 부정이 발각되면서 하게 된 등 떠밀린 실토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선수를 지도한 코치와 부모가 현장에서 부정 행위를 알았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경기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300야드 장타신인 윤이나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소속사의 해명글입니다. 대한골프협회에 남의 공을 친 이른바 오구 플레이를 자진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심 고백으로 보였던 자진신고는 알고 보니 등 떠밀린 실토였습니다. 캐디 단톡방을 통해 윤이나가 남의 공을 치고도 모른 척한 부정행위가 널리 알려졌고 다른 선수 부모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더 버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항복한 겁니다. 당시 15번 홀 퍼팅 전 캐디가 분명히 실격당할 수 있다고 규정을 알려줬지만 윤이나는 그대로 퍼팅을 했고 다음 홀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난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큰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주냐, 어차피 커탈락했고 대한골프협회 측이랑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더 심각한 문제는 선수 코치와 부모의 태도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코치까지 역임했고 현재 모 골프단 단장이기도 한 이 코치는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제자의 부정행위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역시 함께 있던 부모도 순간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딸이 중징계를 받게 될지도 모를 비양심적인 선택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16번에서는 다 알았지, 세 명이 다. 선수가 잘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짜부가 어린애한테 맡겨버리면. 여전히 스포츠계를 지배하고 있는 성적지상주의가 이제 막 피어나는 재능 많은 선수를 심각한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부정행위 과정이 드러나면서 곧 소집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탈냉전 시대 국제협력의 상징으로 불렸던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이 러시아의 탈퇴 발표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서방 제재를 풀기 위한 러시아의 엄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세계 16개 나라가 함께 운영하는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의 우주정거장입니다. 주도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정거장으로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서 상대편 우주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2024년 이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Мы выполним перед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но решение и уход с этой станции после 2024 года принят. Я думаю, что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мы начнем формировать российскую орбитальную. 미국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탈퇴 결정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We are exploring options to mitigate the potential impacts on the ISS beyond 2024 if Russia does withdraw.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정거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력을 공급하면 러시아는 자세 제어나 기동을 맡는 방식입니다. 러시아 탈퇴가 우주정거장 운영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The ISS was designed to be completely interdependent or dependent on both sides. So neither the Russian side or the American side could function without the other. 러시아 탈퇴 발표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쟁 후 서방에서 러시아의 우주 산업 분야를 제재했는데 이를 풀기 위한 엄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제재를 풀어야 운영 관련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동물원에도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물줄기도 좋지만 여름철에는 뭐니 해도 시원한 과일이 최고겠죠. 꽁꽁 얼린 과일 간식을 발로 깨서 쉴 새 없이 입속으로 밀어넣는 코끼리. 자, 반달 가슴곰은요. 지금은 코끼리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반달 가슴곰 모습도 보실까요? 발로 깨는 모습이었고요. 반달 가슴곰은 둥둥 떠다니는 수박을 잘도 낚아채서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력이 떨어진 동물들을 위해서는 고단백 보양식이 준비가 됐습니다. 물개와 물범은 살아있는 우럭을 빠르게 채갑니다. 유럽 불곰에게도 여름철 특식 화로가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호랑이는요, 꽁꽁 얼린 닭고기와 캥거루 고기를 먹으면서 영양 보충을 했습니다. 진흙 목욕을 하면서 더위를 식히거나 얼음 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기도 하는데요. 동물원 동물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2.2도까지 올랐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틈틈이 그늘을 찾아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경북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도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